이렇게 여하지 세미나에 오니까 너무 제가 위로가 되고 너무 평안이 있고 정말 오늘 간증하셨던 분들의 모든 간증을 통해서 네, 제가 또 마이크를 네, 마스크를 벗고 또 우리 사모님의 너무 복음 중심적인 귀한 강의를 통해서 정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서서 이렇게 강의하면 여러분한테 뭔가 찬물을 확 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준비되어져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뿐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마음으로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앞강에서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우리 감정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를 복음 중심적으로 배웠어요. 이제부터는 사회 문화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이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디자인 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주님의 큰 나라 안에 있는 한 가족이며 한 자매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마지막 메시지를 잘 받고 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혹시 화면이 혹시 보이시나요? 삐삐. 네. 이 노래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노래는요, 저희 학교 아이들이 뽑은 베스트 노래들이에요. 저는 지금 현재 샘물중고등학교라는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교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교 아이들이 뽑은 베스트 노래들이에요. 이 노래들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맞추시면 정말 그분은 다음 세대 고수입니다. 고수. 자, 그러면 제가 2단계 힌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가사들을 제가 가져왔어요. 한번 노래 가사를 보시면서 이 가운데에 제가 하나 이렇게 해놨는데 그 공통되는 뭔가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맞춰보세요. 맞습니다. 여러분 역시 너무 훌륭하세요. 역시 여하디 세미나 오신 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신 거죠. 맞아요. 바로 자기 자신, 셀프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이 모든 노래 가사 안에서 보여요. 내 멋대로 하겠다, 내 방식대로 하겠다, 내 마음은 자유다, 날 위한 행복이다, 내가 나의 구원이다, 내 인생은 내 거다. 지금 이 모든 노래들이 이런 노래 가사들을 부르는데 저희 학교에 있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아이들 찬양 시간에는 저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나 주님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다음에 딱 이제 현실에 오면은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선생님 이 노래 너무 좋아요, 들어보셨어요? 뭐 이제 이렇게 오는 거죠. 마음은 아프지만 지금 이 세대 아이들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문화를 굉장히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봤던 자기중심성을 데이빗 마이어스라는 학자는 팽창된 자아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치 풍선의 바람을 넣으면 이렇게 팽팽해지는 것처럼 지나친 자아의 강조로 인해서 터지기 직전에 팽창된 자아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 책인데요. 얇은 책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사회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아가 너무너무 팽창되어서 서로 스치기만 해도 터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정말 다 모두가 다 나는 상처받았어 라는 얘기를 달고 살고 상담하는 분들이 상담할 사람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는 얘기도 하시고, 저희 학교도 사실 상담 선생님이 너무 바쁘세요. 아이들이 맨날 작은 문제만 생기면 이게 그 아이들의 자기중심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옛날보다 용서를 너무 못해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하고 같이 상담을 하다 보면 최근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학생회 안에서 학생회장과 학생부회장이 있는데 학생부회장이 이번에 연기를 하기 위해서 입시를 봅니다. 예고에. 그래서 한 달 동안 자기가 일을 못하게 되었다. 그럼 대부분의 경우는 이해해 주는데 학생회장은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나도 많은 걸 포기했는데 왜 그 아이는 그 입시 때문에 그냥 가서 시험 보면 되지 학원이 뭐라고 학생회를 하지 않느냐. 한 달 동안 그 문제로 이 아이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고 다른 아이는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학생회장하고 대화를 하는데 선생님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는 그냥 즐거워요. 지금 그 아이가 상처받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아요. 근데 이 아이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이예요. 그만큼 자기 안에 자기중심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못 보고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상처들이. 근데 이게 지금 그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녀들 안에도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삶, 서로가 살짝이라도 부딪히는 순간 폭발할 만큼 팽창된 이 자아의 삶을
허버트 핸딘이라는 심리학자는 감각의 세대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다행히 제가 강의 안에 이 감각의 세대 안에 있는 문구를 써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문구를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허진화 자매님께서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본 학생들은 과거 많은 탈출구들을 시도했었다. 이 중 가장 많이 시도된 두 개의 탈출구는 서로 반대 방향에 있다. 하나는 무감각과 제한적이고 통제된 경험을 향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충동적 행동과 감각적 흥분을 향해 있다. 때로는 한 사람에게서 두 가지 모습이 모두 나타나기도 한다. 행동하되 느끼지 않고 감각적으로 경험하되 엮이지 않으려는 이러한 바람은 자신의 감정을 알거나 인식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들의 절실함을 잘 반영해 준다.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내용은 아까 전에 우리 첫 번째 강의에서 길미란 사모님께서 통제하려는 모습, 감정을 통제하려는 모습, 혹은 분출하려는 모습, 이 두 가지로 아까 설명을 해주셨던 그 개념과 굉장히 잘 들어맞죠. 그런데 우리 이 감각의 세대를 쓰신 이분은 하나의 실험을 하셨어요. 버나드 대학교랑 콜롬비아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정신 분석적으로 이 아이들의 심리를 분석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감각의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들이다라고 하면서 이 시대 아이들의 특징을 지금 방금 읽은 이 문구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이죠. 근데 이 감각을 우리가 막 분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시대 아이들이 그렇다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인정을 하는데 근데 지금 시대 아이들이 감각을 통제한다고? 이건 무슨 말이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감각을 통제하거나 감각을 분출하거나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아이들의 감정이 마비되어서 나오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마비된 현상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같이 보겠는데 감정을 통제하는 이런 형태는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에서 나타나요. 이게 저희 학교 아이들뿐이 아니라 요즘 세대 아이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에요. 헐, 겁나, 와 미쳤다, 개 좋아, 개 싫어. 이거를 진짜 많이 쓰는데 이 단어 외에는 이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는 선생님들한테 하는 가장 중요한 칭찬은 선생님 재밌어요. 이거 수업 정말 최고란 뜻이에요. 너무 좋았다 이런 뜻인데 선생님 재밌어요. 그다음에 최고의 그 비난은 선생님 왜 이렇게 재미없어요? 이 두 가지. 아이들은 감정을 표현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언어를 통해서. 이게 바로 이 아이들이 감정을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제대로 된 감정이 표현되지 않아서 오히려 감정이 통제되는 세대. 자기 안으로, 자기의 언어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세대. 그래서 우리 이런 아이들을 보고 심리학자들은 freezing brain이라는 표현을 써요. 뇌가 얼어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 근데 문제는 이 감정이 지금은 너무나 많이 분출되는 사회여서 세상의 모든 노래나 영화나 모든 것에서 감정을 부추깁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막상 그 감정을 다 받아들인 다음에 그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감정적으로도 자신의 자아뿐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터지기 직전의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감정이 마비된 상태에 있게 되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감이나 이해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터지기 직전의 감정 상태에서는 자기 내면에 너무 집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외부의 권위라든지 외부의 지혜라든지 타인의 조언 같은 것을 따를 수 있는 마음의 여유조차 없어요. 당연히 감정의 소리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아 팽창의 시대는 감정의 팽창의 시대와 연결이 되고 자아 팽창과 감정 팽창의 이 시대를 일컬어서 우리는 주정주의 시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주정주의는 모든 결정을 할 때 내 감정, 내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상을 자기 감정으로 해석하는 그런 태도를 말해요. 세상을 외부 현실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게 아니라 내 감정과 나 자신이라는 필름을 가지고 다시 한번 투과해서 봐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주정주의 키워드는 자아와 감정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정주의는 이렇게 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쉽게 듣는 말들일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래. 마음의 소리를 들어라. 너의 마음을 믿어라. 옳다고 느끼는 걸 해라. 이 표들이 정말 곳곳에서 정말 다양한 형태로 너무나 많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들려지고 있고 어쩌면 저희들도 그 형태를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저희 스스로가 인식을 못하고 있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죠. 아까 앞에서 잠깐 살펴봤었던 그 노래들에서도 형태만 달리해서 이 문구들이 계속해서 에코잉 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토이스토리 4 보신 분 계세요? 네, 저도 토이스토리 시리즈를 너무 좋아하고 토이스토리 4가 토이스토리 시리즈의 마지막에 정점을 찍는 그런 회였기 때문에 열심히 봤습니다. 근데 3화까지, 토이스토리 3까지와 너무 완전히 다른 방식의 접근을 했어요. 토이스토리 4에서는 굉장히 부각되는 게 너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라였어요.
여기 제가 영상을 가져왔었는데 이제 소리가 안 나간다고 해서 제가 말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여기 버즈 라이트이어라는 캐릭터 아시죠? 여기 약간 로봇 같이 생긴 캐릭터가 버즈 라이트이어라는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가 여기는 버튼을 이렇게 눌러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마다 버튼을 누르면서 listen to your inner voice 이 말을 계속해요. 마음의 소리를 들어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딱 누르면 정말 얼토당토하는 소리가 나와요. 뭐 하늘을 향해 날아라 뭐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오면 막 날아가요. 여기서 이렇게 누르는 대로 거기서 나오는 말을 따라서 이 캐릭터가 행동을 하고 그러면 정말 어이없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뭐냐면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우디가 토이스토리의 가장 중요한 중심 인물인데 그동안 3화까지에서의 우디의 역할, 인형의 역할은 주인의 사랑을 받고 주인을 기쁘게 하는 그런 전통적인 역할에 굉장히 충실했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자기를 버렸거나 아니면 우연히 이렇게 버려졌을 때도 끝까지 다시 찾아와서 주인한테 충성을 하려고 했는데 4화에 가면 우디가 결정을 내립니다. 주인을 기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양치기 소녀를 따라갈 것인가. 근데 이때 양치기 소녀를 따라가기로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때 버즈 라이트이어가 딱 나타나서 listen to your inner voice 이 말을 또 해줍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을 하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결정의 근거가 내 마음의 소리, 내 감정이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토이스토리 4가 이렇게 회를 마감을 지은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제까지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싶어 했던 정서는 그래도 외부의 권위를 인정하고 객관적인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다면 이제 4의 정서에 와서부터는 모든 사회적 분위기가 철저히 너의 감정에만 집중시키는 이런 분위기로 바뀌어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분위기는 사상적으로는 장자크 루소라는 유명한 철학자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데카르트라고 하는 관념론자에서부터 출발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장자크 루소에서부터 이 내면의 소리를 들으라는 감정주의가 꽃을 피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밀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학에 중요한 교재를 쓰신 분이죠. 책을 저서를 쓰신 분인데 이 장자크 루소는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라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내면이야말로 가장 왜곡되지 않은 가장 선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모든 인간의 특징은, 모든 인간의 정체성은 그 내면의 소리 안에서, 내면의 자아 안에서, 감정 안에서 결정된다. 정체성의 핵심이 바로 감정이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분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굉장히 선한 존재라고 보기 때문에 외부 환경이 억압한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이 자기의 목소리를 따라서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서 살아간다면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운 선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데 외부 환경이 인간의 그 내면의 소리를 억압해서 인간이 그렇게 선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인간을 타락으로 이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의 저서를 보면 이분이 내세우는 해결책은 좋은 환경을 제공하면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선하게 큰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장자크 루소에서부터 이러한 감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정주의의 흐름이 시작되었고 당연히 이들은 기독교 원죄 교리를 가장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여길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내면이 선한데 자꾸 타락했다고 하니까 이제 굉장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성향은 지그문트 프로이트에 와서는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나누셨죠.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렇게 나누신 다음에 이 무의식의 세계가 모든 사람의 인격을 형성한다. 이 말은 뭐냐면 정체성을 형성하는 게 바로 무의식의 세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의식의 세계를 이드, 에고, 슈퍼에고 이렇게 나눕니다. 이드는 뭐냐면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나의 본능과 쾌락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바로 이드예요. 에고는 우리가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에고고 슈퍼에고는 도덕성을 지녀서 하지 마라 하라를 결정하는 그 부분이 바로 슈퍼에고예요. 이분이 근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모든 괴로움은 모든 문제는 에고와 슈퍼에고가 이들을 억압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결국 내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쾌락과 내 욕망을 완전히 충족시켜줘야지만 인간이 자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한데 그걸 못하게 에고랑 슈퍼에고가 막으니까 인간이 불행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억압된 욕망의 성취에 기초한 도덕성이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 도덕이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윤리와 모든 도덕은 이드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우리의 욕망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은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건 하지 않고 내가 나의 감정을 만족시켜서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을 찾아가고 나를 슬프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것을 피하고 이것이 바로 도덕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욕망이 충족될 때 느껴지는 기분 좋은 감정이 도덕 결정의 기초가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이분한테서 지금은 또 프로이트를 통해서 이런 사상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한테는 모든 기준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결국 그러면 감정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주정주의는 어떤 사회적인 원인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게 됐을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걸 사회적으로 살펴보면 결국은 돈이 많이 생기고 시간이 많이 생기면서 소비주의가 더 급부상하기 시작하면서입니다. 폴 비츠라는 심리학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아주의에 대중화는 상당 부분 이미 부유하고 세속적인 사회에서 최근 경제가 더욱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이루어졌다. 부와 여가의 시대가 아니었다면 자아 실현이 이토록 대중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지 못했을 것이다. 소비 정신에 대한 합리화 그리고 자기애적 방종에 편향된 사회 분위기는 자아주의의 인기를 한껏 거들어 주었다. 이분은 이걸 자아주의라고 표현하셨는데 아까 우리 주정주의의 키워드에서 보신 것처럼 자아와 감정은 같이 갑니다. 자아가 강조되면 당연히 그 사람의 감정이 강조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소비주의, 우리가 넷플릭스만 봐도 너무나 많은 선택지가 있죠. 그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건 소비자에게 모든 권리가 왔고 권력이 왔다는 거예요.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도덕도 결정이 되어버리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러한 경향성은 역사적으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런 시대 사조를 통해서 더욱 강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대학 때 인문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너무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1968년에 있었던 학생 혁명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대부분의 많은 철학자들이 얘기를 하세요. 이 1968년에 이 학생 혁명은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칼 막스라는 단어가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그 공산주의 혁명이 실패했었던 그 사람들이 다시 신좌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신좌파들이 일으킨 혁명입니다. 근데 이때 이 마르크스주의 영향을 받았던 이 대대적인 학생들이 모여서 프랑스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고 이것이 프랑스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서 이것을 전 세계적인 학생 혁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역사를 구분할 때 프리모던, 모던, 포스트 모던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이 프리모던 시대에는 사고방식이 굉장히 점과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신의 뜻이고 우리는 그저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미신적이면서 권위와 상식에 기반한 사고를 했던 이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다가 르네상스를 거쳐서 계몽주의 시대가 오면 이런 모더니즘 시대가 오면 사고방식이 직선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대에는 인간의 자율성, 이성, 발전, 진보에 대해서 이런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뭔가 절대적인 것이 있다. 뭔가가 절대적인 진리가 실재한다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인간은 이성에 의해서 끊임없이 발전한다라는 이런 진보사관으로도 나타나집니다. 이제 이렇게 직성적이고 진보적인 사고를 하던 모더니즘 시대가 1968년에 포스트 모더니즘 혁명, 68 혁명을 거치면서 포스트 모던 시대에 오면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이 밑에 있는 단어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게 지금 저희 세대 아이들뿐이 아니라 사실은 어쩌면 68 혁명은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광고를 통해서 보통 광고계에 제일 먼저 소개되었다라고 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게 1980년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태어나고 자라셨던 우리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례 속에서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많은 것을 흡수하고 자라셨고 여러분들이 또 자녀를 키우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고방식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고 있으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고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이 사라지고 광기와 광기가 아닌 이성의 구분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시대, 그리고 모든 것의 기준은 결국에는 다 내 감정에 집중된 이런 시대, 이런 시대적 흐름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는 한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이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해체라는 키워드예요. 이 해체는 자크 데리다라는 문학 비평가이자 철학자이신 이분이 처음으로 만드신 단어예요. 이 문학 언어와 철학에서 해체라는 방식을 가지고 그 문학 작품을 비평하고 분석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이 문학 작품은 이 저자의 뜻이 중요해. 저자가 이런 의도를 썼으면 우린 당연히 그 의도를 따라가야 돼 라고 배웠다면 이 해체 방식에서는 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독자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저자가 어떤 의미로 이걸 썼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저자도 사실은 사회 문화적인 구성품에 불과해.
요거를 우리가 어려운 말로 후기 구조주의라는 말로 불러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되셔서 엄마순 강의를 듣게 되시면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우실 텐데, 저자가 생각한 것이 사실은 자기 내면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라 이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의 생각에는 내 안에서 나온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다 모든 것을 문화가 만들어준 거고 그 시대의 이데올로기와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지역 안에서 모든 것이 형성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저자의 생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속한 문화의 형성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자에게는 그것이 나의 권리라고 나의 의견이라고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독자는 오히려 그것을 받아서 이거를 내가 속한 문화 안의 것으로 다시 해석할 거야. 이것을 내가 배워왔던 철학으로, 내가 생각하는 신념으로,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지역 사회의 것으로 이 텍스트를 모두 다 해체해버릴 거야. 라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력이 저자한테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 모든 권력이 소비자에게 집중됐던 것처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모든 권력이 독자에게로, 이렇게 해석자에게로 권력이 집중이 됩니다. 그러면 독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의미도 굉장히 다양해지죠. 제가 주로 사용하는 비유는 신데렐라 비유예요. 여러분 신데렐라에 보시면 신데렐라가 이제 힘들게 어렵게 살다가 그 요정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무도회에 참석을 해서 이제 왕자님 만나 춤을 추고 아플싸 그러고서는 유리구두를 탁 떨어뜨리고 와요. 그러고 나서 유리구두를 가지고 왕자님 찾아서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럼 이 이야기에서는 저자의 원래 의도는 착하게 산 사람이 복을 받는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라면,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 독자들은 이 이야기를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아니 말이 돼 유리구두 하나로 사람을 찾는다는 게, 이게 그 신데렐라가 사실은 굉장한 계량녀지. 그래서 미리 왕자랑 눈을 맞추고, 왕자님 제가 구두 하나 벗어놓고 갈 테니까 저 어디 살아요? 찾아오세요. 이렇게 했겠지. 그리고 하고서 이렇게 떨어뜨리고 갔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신데렐라의 유리구두는 상징은 그동안은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권선징악의 표징이었는데, 이제는 계량녀가 성공한다 라는 이제 이런 흐름이 완전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해체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근데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은 이미 자녀들하고 해체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주로 그림책을 통해서 많이 합니다. 아이들한테 원 저자의 뜻이 뭘까를 질문하시기 전에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너 이거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이 이야기에 대해서 너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대부분 물어보시고, 혹은 어머니 뒷이야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꿔볼까? 이렇게 요즘은 접근하는 어프로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림책에 적용할 때는 괜찮아요. 그건 오히려 우리의 창의력을 굉장히 많이 발달시켜 줄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런 식의 읽기 방식에만 익숙하다면 성경도 이렇게 읽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어.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집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아침마다 큐티를 하는데요. 큐티할 때 아이들이 그 말씀 나눔을 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저렇게 해석을 하지? 너무 심각하다. 심지어 이번에 나눔을 했던 친구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의 은사도 있다고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친구인데, 그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사무엘이 너무 늦게 오니까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막 드려버리고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그 장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식적으로 딱 그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무엘이 숨어있다가 시험하려고 숨어있다가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큐티와 맞물리게 되면서 큐티에 있어서도 정확한 성경 해석이라는 것이 그 기본이 되지 않는 큐티를 하게 되면서 이런 주정주의적인 흐름으로 막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해체라는 개념은 우리 주정주의와 굉장히 깊은 연결을 맺고 있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트루스를 해체해버리면서 인간 해체까지 이르기 때문에 이 흐름이 바로 주정주의랑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트루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는 진리, 또 하나는 진실. 그렇죠. 진실과 진리,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해체해버리면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먼저 포스트 모더니즘이 진실을 해체했어요. 이 진실을 해체했다, 탈진실을 포스트 트루스라고 부르는데, 영어 사전을 찾아보시면 포스트 트루스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방송에서, 미디어에서 여론을 형성할 때 객관적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여론을 통해서 뭔가를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감정에 호소하는 현상이다 라고, 이렇게 감정주의가 벌써 이 안에 포스트 트루스 안에 이렇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냐,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누가 권력을 잡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가지고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감정을 조작해서라도 진짜라고 믿게 만들면 되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떤 편지를 봤어요. 이게 어떤 엄마가 자녀한테 보내는 편지래요. 한번 볼까요? 누구누구에게 2월은 이별의 계절이라 말들 하지만 사실은 그 아이의 전화번호를 알아낼 찬스야. 아니면 메일 주소라도 엄마. 어때요? 이거 너무 자상해 보이죠? 또 이런 날씨가 너무 좋아. 청소는 뒷전. 장 보러 나갔다가 산책만 하고 왔네. 그래서 아이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밑에 봤더니 비 오는 날이면 항상 갔었지. 너를 데리러. 지금은 없어서 갈 수 없겠구나. 대신 우산 보낼게 엄마가. 이거 보니까 아이가 좀 멀리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엄마 어떠세요? 좋은 엄마 같으신가요? 저는 저보다 좋은 엄마라고 느꼈거든요. 와, 나는 이렇게 딸한테 편지 한 번에 못 써봤는데 막 카톡을 보내도 밥 먹었니? 응. 끝나요. 저희 대화는 이렇게 끝났어요. 너무 좋은 엄마 같아요. 근데 이 엄마가 누구냐면요.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 속에 있는 엄마가 동물의 숲 유저, 게임을 하는 사람들한테 보내주는 편지예요. 때마다 시마다. 어때요? 가짜인데 진짜보다 더 진짜 같죠? 그래서 심지어 이제 이런 밈이 돌아요. 사실은 우리가 죽어서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 속에 들어있고 현실의 엄마가 우리한테 이렇게 편지 보내주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밈도 이렇게 떠돌아요. 너무 이제 아이들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지금은 이렇게 진짜와 가짜의 구분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이런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가상인간들도 많이 나와서 너무 이쁜 너무 예뻐서 어머 저 배우 누구니? 그랬더니 애들이 가상인간이에요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예쁜 애들이 막 광고도 찍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세상. 이런 세상을 우리는 시뮬라르크와 시뮬라시옹의 세상이라고 어려운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장 보드리아르라는 철학자가 시뮬라르크와 시뮬라시옹이라는 책을 쓰시면서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가 진짜를 대체하는 그것을 시뮬라시옹이라고 표현하고 그러한 것들을 행위하는 행태를 시뮬라르크라고 표현하고 그것들을 하는 동작을 시뮬라시옹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영화 매트릭스에서도 굉장히 흔히 보였던 장면이에요. 그래서 빨간 거 먹으면 현실 세계, 진짜 실제 세계를 볼 수 있고 파란 걸 먹으면 가상 세계 안에 그대로 있을 수 있었죠. 근데 이건 사실 새로운 현상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전도서에서 본 것처럼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옛날 과거의 역사가 돌고 돌아서 모양을 조금만 바꿔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건데 이거 바로 플라톤의 동굴의 우상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데아와 현상 세계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그림자와 실제 이것이 결국은 이제 지금 이런 모습으로 가상 현실이라는 이 세계 속에서 지금 더 강화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또 진리를 해체합니다. 진리를 해체하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월터 트루엣 앤더슨이라는 분이 정치 철학자인 분이 이 세 가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탈진리의 시대를 설명해 줬어요. 세 명의 야구 심판이 야구 경기가 끝나고 만나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심판은 볼이면 볼이고 스트라이크면 스트라이크지. 나는 내가 본 걸 그대로 말해.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심판은 뭐라고 말하냐면 볼이면 볼이고 스트라이크는 스트라이크인데 그거는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심판은 볼이면 볼이고 스트라이크는 스트라이크인데 그거는 내가 볼이다, 내가 스트라이크다라고 선언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중에 첫 번째 심판의 입장을 모더니즘의 입장이라고 해요. 객관적인 진리가 있고 우리는 이성에 의해서 그 진짜 진리를 알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입장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입장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입장이에요. 하나는 온건한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마지막은 과격한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래서 진리라는 실제가 있긴 한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게 달라라고 말하는 게 두 번째 입장이고 세 번째는 진리라는 실체 자체가 아예 없어. 그래서 내가 스스로 진리를 만들어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포스트 모더니즘의 입장입니다. 탈진실, 탈진리의 시대가 되면서 이제 그럼 뭐가 중요해지냐? 니체가 이제 말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감정이 얼마나 중요해지는지를 더 알 수 있어요. 이 탈진리의 포스트 모더니즘은 니체라는 유명한 철학자의 사상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니체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서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우리 모두는 각자의 초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선포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절대 진리는 없다. 신이 죽었기 때문에 절대 진리라는 것은 없고 이제는 우리 각자가 삶의 의미와 목적과 진리를 만들어내는 초인이 되어서 우리 각자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라고 지금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너의 진리와 나의 진리가 따로 있다. 각자의 진리를 따라 살아라. 지금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너의 진리와 나의 진리가 따로 있는 세상에서는 결국 진리라는 말이 나의 선호도와 동의어가 됩니다.
이 베스킨라빈스 31에서처럼 내가 뭘 먹을까를 결정하는 것처럼 진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소비자의 선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보면 우린 대부분 감정적으로 결정을 하잖아요. 결국에서 진리는 감정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동의어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진리와 선호도가 동의어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진리가 철저히 내 감정의 문제로 축소되어 버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지금 진리와 진실을 해체했는데 이 truth를 해체하는 것은 결국 인간을 해체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체를 하게 되냐, 우리 아까 탈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가상현실과 실제 세계가 점점 구분이 없어지는 이 세상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참 신기하게 과학의 발전, 사회 현상의 발전과 철학의 흐름은 항상 같이 갑니다. 때로는 철학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실제 세계가 오기를 기다릴 때도 있고, 때로는 실제 세계가 먼저 가고 철학이 따라갈 때도 있는데, 그 두 흐름이 항상 같이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거대한 흐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이끌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같이 저는 느껴지는데, 이 시대의 이 탈진실은 결국 디지털 이원론으로 흘러가요. 진짜와 가짜의 흐름이 이제 점점 흐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스크린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핸드폰 안에서 세상을 점점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브렉 맥크라켄이라는 분이 얘기했던 현상이 일어나요. 스크린과 키보드를 통해 삶을 살아가고 몸을 부대끼며 체감하는 물리적 실제보다는 비물리적 재현, 세계에 존재하게 되니 우리 몸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점차 쉬워지는 게 더 이상 놀랍지 않다.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도 여가 활동을 어떤 식으로 즐기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 세상인 자연 속에 들어가서 여가 활동을 더 많이 즐기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TV 앞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띵글거리면서, 혹은 뭐 이렇게 인스타그램 같은 거 이렇게 들어가서 여가 활동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지내고 있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자꾸 우리가 가상현실 속에서 자꾸 살게 되다 보면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몸이 분리되는 게 너무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디지털 이원론이 이원론적인 인간론으로까지 연결이 되면 자와 몸이 분리됩니다. 그럼 이제 몸은 어떤 게 되냐? 나의 자아가 원하는 것을 섬기는 도구로 이렇게 축소되고 맙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에 보면 여러분, 이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이 됐는데, 뭐냐면 여기 이 기상청 사람들에 보면 원나잇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원나잇 문화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아서, 심지어는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원나잇하고 만나요, 뭐 이런 TV 프로그램도 생기고, 정말 별의별 이상한 게 너무나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죄송합니다. 원나잇 하는 게 이렇게 가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문화가 된 이유는 자와 몸이 분리됐기 때문에 내 자아가 원하는 것, 나의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몸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나잇을 하는 것도 나를 만족시키면 다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여기 계신 이 남자분, 여자분은 워쇼스키 형제였는데, 그 아까 매트릭스를 만드셨던 워쇼스키 형제였는데 워쇼스키 남매가 되셨다가 지금 워쇼스키 자매가 되셨어요. 네, 이분들도 그냥 몸이 도구일 뿐이에요. 나의 자아를 만족시키는 도구. 내 자아가 내가 여자이길 원하기 때문에 내 몸을 내 자아에 맞춰서 수정해 버리는 것이죠. 요즘에 굉장히 유행했던 드라마예요, 환혼.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저희 아이들이 말해줘서 알았는데 저도 조금 봤어요. 그랬더니 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저의 몸에 있던 혼이 나가서 길밀한 사모님 안에 싹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고밀한 사모님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드라마예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이런 시대가 너무 자연스러운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건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트랜스 휴머니즘의 시대로까지 갑니다. 나중에 분별하실 때 아마 분별하실 조가 있으실 텐데, 트랜스 휴머니즘은 기계와 인간의 결합이 가능하다까지, 이제 왜냐하면 내 육체는 단순히 나의 자아를 섬기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내 감정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몸이 바뀔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예뻤던 배우 이분 앨런 페이지였나요?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너무 예쁜 배우인데 지금 엘리엇 페이지라는 남성으로 이제 이렇게 변환이 되셨어요. 근데 이 C.S. 루이스라는 우리 유명하신 우리 C.S. 루이스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역사적으로 모든 문화에서 외부 현실은 고정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삶의 태도는 그 현실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맞추어 가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이에 반해 우리 문화는 사람의 욕망을 최대한 고양시켜, 사람의 감정을 최대한 고양시켜서 외부 현실이 사람의 욕망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인생관이라 가르친다. 네, 벌써 오래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C.S. 루이스가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이런 일들이 벌써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인간을 해체하게 되면 이 인간 해체는 표현적 개인주의라는 흐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딱 기억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책을 읽거나 하실 때 이 표현적 개인주의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의미를 금방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표현적 개인주의는 뭐냐면요,
본성의 음성이 내면적으로 나에게 말하는 것을 외부로 표현할 수 있을 때 내가 가장 진정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아까 루소가 말했던 거랑 똑같죠. 내 내면의 음성을 내가 그대로 표현하는 거. 그래서 내가 남자라고 느끼면 지금 남자로서 행동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표현적 개인주의예요. 근데 여기 영어 표현 보세요. just do you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뭐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보통은 just be you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는 just do you라는 표현을 써서 너 자신이 되라를 넘어서서 네가 적극적으로 너 자신을 만들어가라, 너 자신을 해라 라고 이제 이렇게 단어의 의미를 바꿉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정말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내 몸을 마음껏 바꿔서 네가 진짜 누군지를 찾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표현적 개인주의에 이렇게 나 자신을 찾아가는 자아를 앨런 노블이라는 영문학 교수님은 액체의 자아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자, 제가 여기 물을 가져왔어요. 이 물은 지금 어떤 모양인가요? 컵 모양이죠.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걸 뽀로로 물병에 부으면 뽀로로 모양이 돼요. 액체 자아는 이렇게 형태가 없어서 자기 자신을 어디에 붓느냐에 따라서 마음껏 모양이 바뀌어요. 액체는 자기 감정에 따라서 마음껏 모양을 바꿀 수 있는 자아예요. 이게 현대인들의 자아예요. 근데 문제는 틀이 없으면 액체는 담기나요? 담기지 않아요. 액체 자아는 항상 틀이 필요해요. 이 틀이 뭐냐면 바로 문화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해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 저자의 모든 생각과 모든 감정과 이 모든 것을 웹의 문화가 구성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주장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개념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액체자가 사실은 내 마음대로 내가 진짜 원해서 바꾸는 것 같지만 모양을 사실은 이미 문화가 규정해 놓은 그 틀을 자신이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철저히 소비자가 되어서 이미 생산되어져 있는 제품을 선택하듯이 액체자아는 문화가 만들어 놓은 틀을 선택하는 자아에 불과합니다. 실제 내면의 소리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 모순적인 것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주장합니다. 나를 구성하고 있는 건 타인의 욕망이고 문화의 욕망이다. 그런데 너는 너 자신을 너 스스로 너 욕망을 따라 만들어갈 수 있다. 이 두 가지 모순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지금 현 시대의 주정주의적인 태도예요. 자, 그러면 이 주정주의가 왜곡한 단어들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좀 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용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나중에 저한테 또 개인적으로 또 질문을 주시거나 아니면 혹시 주님의 은혜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미 훌륭하신 우리 길미란 사모님과 또 신은주 지사님과 이렇게 먼저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있어요. 또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정주의가 왜곡한 첫 번째 단어는 사랑이에요. 여기 이 사랑에 대해서 고얼 비달이라고 하는 이 소설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중요한 것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감정 그 자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고어 비달은 LGBTQ 단체의 어떤 성자 같은 분이에요. 굉장히 영향을 크게 발휘하셨던 분인데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감정 그 자체다라고 하면서 사랑을 감정으로 확 축소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감정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에 판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감정이니까 그냥 나의 개인적인 거니까 내버려 둬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진짜 단순히 감정이기만 한가요? 선악의 옳고 그름의 분별이 필요 없는 것인가요? 이분의 주장대로 한다면 동성애뿐이 아니라 소아성애도 인정을 해줘야 되고 모든 종류의 불륜을 인정을 해줘야 되고 심지어 동물과 사랑하는 사람도 인정을 해줘야 되고 스토킹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류의 다양한 형태의 모든 사랑을 다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LGBTQ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플러스까지 붙여서 다양한 성적인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흐름이 지금 시작되죠. 자, 이분은 트레이 파커라는 분은 누구냐면 아카데미상 후보에도 올랐고 에미상을 수상한 미국의 만화영화 제작자인데 사우스 파크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이 만화영화 프로그램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사랑을 왜곡하면서 가족도 왜곡하는 걸 한번 볼까요? 가족이란 당신이 누구의 핏줄이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관한 문제다. 사랑은 결정의 문제가 아니다. 사랑은 감정이다. 누구를 사랑할지 결정할 수 있다면 훨씬 더 간단하겠지만 훨씬 덜 마법처럼 느껴질 것이다. 이 마법이라는 단어랑 감정을 연결시키면서 그 감정적으로 푹 빠지는 이런 게 사랑이다라고 말하면서 이게 바로 가족도 마찬가지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창세기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셔서 가족을 만드셨고 하나님 나라를 가족이라는 기본 단위를 통해서 확장시켜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이 가족 개념도 이제 완전히 이렇게 해체되고 말아요. 여기 보면 families are chosen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가족은 정해지는 게 아니라 선택되는 거다.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까지 나아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do라는 동사를 활용했어요. How we do family. 가족은 내가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남성으로만 구성된 이 가정,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주정주의는 단어조차도 왜곡을 시킵니다. 주정주의가 또 왜곡하고 있는 단어, 행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행복을, 제가 여기 단어 도둑이라고 써놨는데 제가 다른 강의에서 하던 걸 그대로 갖고 왔는데 나중에 궁금하신 분은 또 책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행복은 고통을 없애는 선택이고 내 욕망을 채우는 선택입니다. 아까 프로이트가 정의했던 그거예요. 바로 내 욕망이 완전히 채워져서 내가 감정적으로 슬프지 않고 고통을 느끼지 않는 상태가 바로 행복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하면서 행복을 철저히 욕망을 채우는 선택으로 이렇게 축소를 시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행복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랑 굉장히 연결을 시켜서 들음과 순종의 행위랑 연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신약에 오면 팔복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고난을 받고 낮아진 상태에 있는 자들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행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완전히 다른 종류의 행복이라는 개념을 우리 아이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에서 그 행복의 의미는 당연히 왜곡될 수밖에 없고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이 충족되고 내 욕망이 충족되고 내 감정이 충족돼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네. 하나님 마치 나의 압제자 같아요.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정주의가 왜곡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나다움이에요. 나다움은 사실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고유한 특성,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달란트와 나의 성품과 나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게 나다움입니다. 그런데 이 주정주의에선 나다움을 철저하게 여성과 남자 사이에 있는 그 사이의 선택으로만 축소시켜버립니다. 내가 어떤 성별로 느끼느냐가 내 감정에 치중하면서 내 감정과 나의 몸이 일치되는 것, 이것이 바로 나다움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여자다움, 남자다움, 그냥 나다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면서 여기 이 안에 이 한국다양성연구소에 들어가면 그 여성성과 남성성 사이에 있는 중성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나다움은 중성성이 아니죠. 그리고 여성성과 남성성은 사실 한국 사회 속에서 남성과 여성의 평등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던 건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긍휼의 눈길로 이 모든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남성성과 여성성을 빼앗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남성성이 뭔가, 하나님이 창조 때 원래 계획하셨던 여성성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진짜 나다움으로 가는 길인데 지금 현실에서는 나다움이라는 단어가 이런 식으로 여성도 남성도 아닌 존재로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엇 페이지, 아까 나왔던 앨런 페이지, 그분이 인터뷰를 이렇게 했어요. 어린 시절 성 정체성 문제로 고통을 겪었다. 그러면서 성전한 이후에 나는 완전히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이 됐다. 나다움을 찾았다. Be myself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굉장히 안타까울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것도 저희 아이들한테, 우리 학교 아이들한테 이제 추천을 받았고 저희 딸이 저한테 이 노래를 가져왔어요. 엄마가 맨날 나한테 분별하면서 노래 들으라고 할 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 나는 왜냐면 노래 가사를 잘 안 듣고 노래가 좋아서 그냥 듣거든. 대부분의 아이들이 노래 가사 잘 안 듣고 노래가 좋아서 그냥 들어요. 근데 톰보이 노래 가사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엄마 이런 가사가 나왔어. 그러면서 갖고 왔어요. 봤더니 톰보이에서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다. 그냥 나다. 그러면서 여자아이들을 봤더니 가로가 여자에 쳐져 있어요. 여자아이들인데 나는 남자도 여자도 아닌 그냥 아이들로 봐달라라는 의미가 굉장히 이렇게 중복적으로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다움이라는 이 개념이 아이들의 그림책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유치원에서 그리고 이 나다움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좋은 의도로 하세요. 그냥 정말 이 나다움은 단순하게 남자애가 핑크색 옷 입을 수 있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다움은 철저한 중성화하려는 그런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도까지는 못 읽으시고, 그렇지 남자친구들도 핑크색 입어도 되고 여자친구 블루 좋아해도 돼, 여기까지만 접근을 하면서 이런 개념을 자신들도 모르게 강화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